지난해 4분기 소득 부문 가계 동향 조사 결과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득 최하위 계층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제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아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노조가 2연승을 한 셈이지만 통상임금 인정 범위는 좁혀져 금액은 축소됐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5주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대출 규제, 세금 증가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가계 신용잔액이 사상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가계빚 증가 속도는 둔화됐지만 여전히 소득 증가세보다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지난해 4분기 소득 부문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양극화 확대 추세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먼저 리포트 보시고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4분기 소득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 가까이 줄었습니다. 반면 상위 20% 가구는 10% 넘게 늘었습니다. 소득 격차는 2003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 평균으로 나눈 비율인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 격차가 심하다는 의미입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이 분배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기초연금 등 복지 확대에 나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전문가들은 전면적인 궤도 수정보단 생존 위협에 맞닥뜨린 소득 최하위 계층을 위한 공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문합니다. 극빈층들의 소득이 25%나 줄어들었는데 공적 이전 소득 부분이 지난 1년 동안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분들인데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확충으로 좀 직접 분배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이 됐던 아울러 국내 경제의 큰 축인 제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이 보강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제조업 쪽에서는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광주형 일자리처럼 일자리를 그나마 좀 인건비를 다운시켜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소득 주도 성장의 배신, 소득 절망 성장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민호 기자, 이번 가계 동향 조사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통계청이 소득과 관련한 지난해 4분기 가계 동향 조사를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소득층은 돈을 더 적게 벌고 오히려 고소득층이 돈을 더 벌었다는 이야기인데요. 5분위 가구는 93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렸는데 1분위 가구는 123만 원밖에 못 벌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눈에 봐도 좀 뚜렷한 차이가 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번 정부의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소득 주도 성장인데요.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었는데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지금이라도 정부의 정책을 수정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그 가계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이 같은 양극화 참사를 불러온 것 아니냐, 약간 이런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 정책을 전면 수정하기보다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을 늘려서 분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극빈층이고 특히 여기에 한 68% 정도는 대개 65세 이상 노인 가구들이에요. 우리의 공적 이전소득 체계가 근로로 하고 연계를 한 이렇게 이전소득 중심이다 보니까는 사실 그 근로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고령층들 같은 경우는 이전소득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소득 최하위 계층은 노인 등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고 일을 상대적으로 많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수라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 아무리 최저임금을 올려도 이분들이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부가 돈을 더 풀어서 기초연금을 더 지원하거나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더 나은 판단이라는 겁니다. 네, 저소득층의 경우는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통계적으로 좀 더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있습니까? 네, 통계적으로 살펴보면요. 소득 하위 20% 중 즉 1분위 가구에서는 근로자 외 가구 비중이 높다는 것을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 외 가구란 가구주가 자영업자이거나 직업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1분위 가구에서 근로자 외 가구 비중은 71%가 넘었습니다. 이 비중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감소해서 5분위 가구는 26%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이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은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 가구 비중이 높아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양극화와 직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전문가 이야기 한번 더 들어보시죠. 특히 1분위 근로자의 가구 소득은 70대 이상 노인 가구주예요. 특히 그리고 할머니 가구주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건 최저임금 인상 인하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노인 빈곤이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요. 사회복지가 확대가 그걸 따라가주지 못하는. 네, 이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 책임이 무조건적으로 정부의 그런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소득 주도 성장에 있다라고 몰아가는 건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냉철한 분석과 격차를 줄여가는 방안을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겠습니다. 유민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아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2년 전 1심에서도 노조 측의 손을 들어주며 회사가 약 4천억 원을 지급하라 판결한 바 있는데요. 노조가 2연승을 한 셈인데 통상임금 인정 범위는 좁혀져 금액은 줄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서울고법 민사 1부는 기아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년 전 1심과 같은 결과지만 법원은 통상임금 인정 범위를 줄였습니다. 노조는 2011년 회사가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 등을 제외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노조가 요구한 미지급액은 약 1조 원에 달합니다. 1심 재판부는 노조가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 일비 중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회사가 각종 수당을 다시 산정해 덜 준 돈 약 4천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회사가 미지급액을 줘야 한다고 봤지만 1심과 달리 중식대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금액은 약 3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통상임금 범위와는 별도로 사측이 차액 지급 거부에 근거로 내세운 신의 성실의 원칙은 이번에도 법원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은 권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는 민법상 규정입니다. 설사 노사 관행에 따른 정당한 요구라 하더라도 회사에 중대한 경영위기가 발생할 정도로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회사 측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노조의 요구가 기아차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셈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1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아파트값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대출 규제, 세금 증가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 대비 0.1% 떨어지며 15주 연속 약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07% 하락했던 지난주보다 낙폭도 커졌습니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지난주 0.16% 하락했던 아파트 값이 이번 주에는 0.27% 떨어지며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강남 4구 전체로 봐도 지난주 0.13% 하락에서 이번 주 0.17%로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부동산 114 측은 지난해 하반기까지의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대출 규제, 세금 증가 등 3중고로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13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를 강화하고 보유세를 확대하는 등 부동산 안정화 조치에 나선 바 있습니다. 강남 외의 마포구도 2% 떨어졌고 서부권과 동부권 등도 각각 1%, 0.06% 하락했습니다. 다만 종로구는 지난주 마이너스 0.02%에서 이번 주 보합 전환했고 용산구도 마이너스 0.15%에서 마이너스 0.12%로 낙폭이 줄어드는 등 도심권의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전셋값도 떨어졌는데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0.22% 하락하며 0.17% 떨어졌던 지난주보다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 신용잔액은 1년 전보다 5.8% 증가한 1,534조 6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다만 가계빚 증가 속도, 이른바 가계 신용 증가율은 5.8%로 5년 만에 가장 둔화했습니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늦춰진 건 대출 규제 정책을 강화한 영향이 큽니다.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으며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바 있습니다. 가계빚 증가 속도가 느려졌다곤 하지만 소득 증가세보다는 여전히 빨랐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가계소득 증가율이 2017년 수준인 4.5%와 비슷하다고 보면 가계가 벌어들인 소득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도로, 지하철 등 공공사업은 공사기간이 수년씩 걸립니다. 건설사들이 사업을 따내도 발주처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거나 공사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공사기간이 예정보다 늘어나기도 합니다.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인건비나 현장관리비 등 간접비가 추가되죠. 하지만 현행법에선 늘어난 공사비를 제대로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지하철 7호선 온수 부평구청 구간 10.2km 길이의 이 구간은 지난 2004년 12월 착공해 7년 10개월 만인 2012년 10월 개통했습니다. 당시 공사비 부족으로 계획보다 21개월 늦게 완공된 겁니다. 공사에 참여한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12개 건설사는 공기 현장으로 늘어난 공사비 280억 원을 지급하라며 국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장기 계속 계약에서 공사 기간이 연장돼 공사비가 더 들어갔을 경우 발주처가 계약 금액을 조정해줘야 하는지였습니다. 장기 계속 계약은 총기간 및 금액 등을 총괄 계약으로 정한 뒤 회계연도마다 확보된 예산 규모에 맞춰 연차별로 계약을 맺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1심과 2심은 서울시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건설사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장기 계속 공사는 연차별 계약만 유효하고 총 공사 기간은 잠정적 기준에 불과해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총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처럼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 소송은 260건, 계류가액은 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오늘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공기 연장 간접비 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간접비를 전가하는 제도가 공정한가. 1조 2천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소송 계류 중인 사건이 지금도 계류 중에 있는데 그렇게 법적인 제도가 미비함으로 해가지고 또 공정한가라고 하는 거를 정말 한번 제대로 살펴볼 때가 됐다. 이거는 뭐. 이 의원 등 12명의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장기 계속 계약의 총 계약 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약 금액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런 만큼 공사비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는 합리적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법안들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인도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논의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양 정상이 이번 회담을 통해 한국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인도의 신동방 정책을 접목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 내실화하기로 뜻을 모았고 특히 4차 산업혁명 대응이나 국방, 방산 분야 등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정상은 우선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ICT 등 분야에서 연구 및 상용화 협력과 헬스케어, 전기차 등 분야에서의 연구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특히 인도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BJ 케샤브 고케일 인도 수석 차관은 회담을 통해 인도는 앞으로 7기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야심찬 계획이 있다며 한국이 원전 건설 사업에 직접 참여해 인도의 원자력 발전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화두 중 하나는 혁신 창업입니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청년 창업가들을 키워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소벤처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청년 창업사관학교입니다. 모바일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강자로 우뚝 선 직방 등을 배출하며 청년 창업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 청년 창업사관학교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김혜영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스마트폰에 네모난 기기를 끼우면 방과 거실 등이 스캔됩니다. 모서리를 캡처하자 방 안의 공간과 거리가 자동으로 측정됩니다. 이후 3D로 구현된 공간이 휴대폰 화면에 뜨고 내가 원하는 실물 크기의 가구와 벽지, 전자제품 등을 넣고 꾸밀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제품은 각 사이트로 연동돼 구매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D와 증강현실 두 가지 기능을 활용한 셀프 인테리어 플랫폼으로 일반인도 단 몇 분 만에 손쉽게 집 전체를 꾸밀 수 있어 인기입니다. 이는 청년 창업의 요람으로 불리는 청년창업사관학교 8기 졸업생 이주성 아키드로 대표가 만든 아키스케치라는 서비스입니다. 전문 지식 없이 이 디바이스만 있으면 누구라도 쉽게 인테리어를 3D를 만들어서 해볼 수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뿐만 아니라 광고, 기타 자재들을 지원을 받았고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창업사관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의 멘토링, 가장 큰 역할을 받았습니다. 작가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기술을 사업화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청년 기업가들이 우리 청년사관학교에 와서 직접 공부를 하고 또 졸업한 후에 창업을 해서 유니콘 기업이 되게 하는 그 꿈과 희망을 만들어내는 터전입니다. 사람을 키워야 그게 혁신 기업이 되고 유니콘 기업이 되고 또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가가 양성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하면서 오자마자 전국 5군데 하던 걸 17군데로 확대했고 또 500명을 1000명으로 늘렸습니다.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오늘 8번째 졸업생을 배출하며 총 2000명의 청년 CEO를 키워낸 청년창업사관학교. 2011년 개교 이후 출신 스타트업의 매출은 1조 8천억 원에 달하고 5,60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 CEO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국내 1위 게임 업체 넥슨 매각 예비 입찰에 넷마블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넥슨 지주회사 NXC 매각 주관사인 도이치증권과 모건스탠리는 현지 시간 21일 미국에서 예비 입찰을 마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수 의사를 밝혔던 넷마블을 비롯해 넷마블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던 국내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와 텐센트 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넥슨 인수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던 카카오는 노코멘트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입찰에 참여했으리란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글로벌 사모펀드 KKR과 TPG 등도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단독 입찰 후 입찰 진행 과정에서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설립 후 첫 노동조합 파업 수순을 밟은 저축은행 중앙회가 2018년도 노사임금단체 협약 체결에 성공하면서 최악의 사태를 면했습니다. 저축은행 중앙회는 오늘 박재식 중앙회장과 정규호 노조위원장이 직접 만나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는 직원 임금을 2.9% 인상하고 직원들에게 올해 설과 추석에 각각 25만 원의 격려금을 주는데 합의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임금 인상률 4%와 설 추석 상여금 각각 80만 원 정례화를 요구했으나 큰 폭으로 양보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대부분 저축은행의 전산을 맡은 중앙회가 멈췄을 때 업계의 타격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에 조합원들이 공감했다며 새 회장 취임 후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에 발목을 잡기보단 잘 해결해보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재식 회장은 앞으로 중앙회 임직원은 단합된 모습으로 업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오늘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지면서 현재도 초미세먼지주의보는 곳곳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로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나들이 계획 있으시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3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며 봄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10도를 넘어서겠는데요. 서울, 대전 12도, 광주 16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도는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바레만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오늘과 비교해 기온이 오르며 한낮엔 서울, 대전 12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6도가량 큰 폭으로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아침까지 구름이 많겠지만 영상권의 기온 보이겠고요. 낮 동안 강릉 10도, 속초 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낮 동안 광주는 15도를 넘으며 평년보다 8도가량 높겠습니다. 그만큼 기온 변화가 크다는 점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 동안 10도 안팎으로 온화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